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각 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첫 대선 경선 TV 토론회를 진행하고 국민의힘은 후보들이 집권 청사진을 공개하는 비전 대회를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은 대선 경선 후보 TV 토론회를 한 차례 추가했습니다. 원래 2번이었는데 총 3번 하기로 했고요. 오늘 저녁 첫 토론회가 열립니다. 관전 포인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뭐 민주당의 그 대선 경선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뭐 이미 답정너 아니냐, 뭐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밋밋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네. 그거는 이제 비판하기 위한 비판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제가 표현하자면 평양냉면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먹기에는 밋밋하고 이게 무슨 맛이야 하지만 중독이 되죠. 민주당이 이번에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네. 차기 내란에 대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정혼란을 종식시키는 비전들을 이 당내 경선을 통해서 네거티브 없이 비전 제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서 이제 충청에서 첫 합동연설회가 시작되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세종 행정수도 이전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서울을 만에 하나 이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는 세종 행정수도로 옮길 수 있다. 그러면 국토의 지형 자체가 변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대목들에서 그냥 네거티브한 남한 경선보다는 국민들을 중독시킬 수 있는 당내 경선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조금 희망을 가져봅니다. 3명의 후보가 서로에 대해서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비전을 서로 제시하는 경선이기 때문에 볼만하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뭐 3번의 토론회를 하는데요. 아마 네. 첫 번째 토론회 때 모든 걸 쏟아부으면은 두 번째, 세 번째 토론회는 싱거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후보가 나왔지만 사실 민생 경쟁이라든지 정책 경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후보가 내놓은 민생 공약도 사실 없고요.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하나씩 내놓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첫 번째 토론회 때 뭐 내놓을 주제라는 게 사실은 개헌. 개헌은 이재명 후보 대 나머지 두 후보 간에 어쨌든 갈리고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그간에 민주당 다른 모든 후보들이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그래서 또 반대를 했었고요. 하지만 또 개헌과 연계했을 때 봤을 때 행정수도 이전 이 부분은 또 새 후보가 다 공통점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개헌을 매개로 한 부분이 서로 다른 듯하면서 또 똑같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민주당 토론회의 관점인데 이 부분은 토론회 때 아무리 토론을 하더라도 방법은 결국은 개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행정수도 이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관습헌법 때문에 우리나라 행정수도는 서울이다. 네. 이것 때문에 과거 위헌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론회가 첫 번째 토론회 때 모든 걸 쏟아내고 싶어도 아마 안고 없는 찐빵처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마 별 재미가 없는 그림이 답은 정해져 있는 그러한 민주당의 절차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청근 위원장님 평양냉면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찐빵 선호하신가 본데 평양냉면은요 처음에 밋밋해 보여도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2단계 개헌론을 했고 처음에는 필요한 거라도 먼저 하자. 할 수 있다면 그거는 하겠다. 하지만 이제 정계 개편이든지 정치구역 개절이든지 이런 것들은 집권 이후에 생각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 1단계, 2단계로 나눴던 개헌론은 김경수 전 지사가 지난번에 귀국한 뒤로 이재명 당시 대표를 만났을 때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걸 이재명 대표가 수용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도 크게 개헌에 대해서 반대 안 한다고 봤을 땐 새 후보가 공히 개헌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시기에 대한 어떤 논박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토론회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붙을 게 증세와 감세 문제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자체는 성장과 복지를 주장하고 새로운 이 K 이니셔티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데 이 성장 전략에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려면 증세가 있어야 되는데 감세를 기조로 해서 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재편으로 일단은 가자. 국민들한테 감세를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기조란 말입니다. 근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복지와 성장을 하는데 감세로 하느냐. 증세 없는 성장과 복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이 조세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솔직히 좀
향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갔을 때 국민의 민생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중독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개헌은 조금 다르죠. 조금 사실관계를 짚으면은 원포인트 개헌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만이 반대했는 부분이 왜 반대했냐면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는 개헌을 하는 시점에서의 개헌법은 그 대통령한테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원식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이 지금 개헌을 해야 된다. 원포인트 개헌을 지금 해야지만 6월 3일 선출되는 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가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기회가 저의 기회다 했는데 이재명 후보만이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이미 그것은 우원식 의장이 철회했기 때문에 이미 뭐 논의가 됐고 이제 논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정세와 감세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출 구조 조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세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데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이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재정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는 아마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몇백조가 소요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런데 정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만으로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아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김경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는 이제 정세 부분을 논의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 국민들의 부담이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GDP의 약 46%를 돌파했어요. 1인당 부담해야 될 채무가 약 2,3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 시점에서 정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민주당 새 후보가 정세와 감세 활발하게 논의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활발하게 자신 있게 논의할 정도로 토론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은 참 의문이에요. 오늘 저녁 8시 반에 하니까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또 하나 원래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거였어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네. 세종 이전하려고 했다가 안 됐던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과연 그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충청권의 표심을 한 번 더 잡아보겠다라는 생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충청권의 표심을 잡으려고 이런 걸 던졌다가는 국민들한테 혼나죠.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 특히나 민주당의 어떤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세종행정수도 이전, 그러니까 국토의 균형 발전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을 24년 전에 던졌습니다. 그렇죠. 23년 되겠네요. 2002년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당시 이제 위헌 결정이 2004년에 났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 신수도 특별법을 다시 재발의를 22년 만에 합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있죠. 법률이 통과되고 개헌의 여지가 있다면은 행정부를 민주당이 가져올 수만 있다면 행정과 입법의 호흡을 맞춰서 아주 강력하고 신속하게 세종의 행정수도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은 충청 민심을 들썩이게 할 수 있는 저는 큰 이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세종의 행정수도가 생기게 되면 그 중심으로 해서 5대 권역에 대한 메가시티를 구상하자는 게 김경수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고 이재명 후보 자체도 그와 유사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광역권에 대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의 부분들도 좀 이번에 해소하자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행정과 입법이 손발을 맞춰서 삐걱거리지 않고 간다면 굉장히 속도감 있는 대한민국의 변화상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헌법도 약간 수정한 부분이 그 부분에다가 특별법까지 하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저는 이번 기회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부분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관습헌법이라는 이유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다 결정이 났고 그래서 사실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러한 미명하에 정부는 이전했지만 네.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회는 이전하지 않은 그렇죠. 그런 기형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행정 비효율이 너무나 초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학계에서도 그간에 논의가 됐지만 마이그레이션 하느냐 아니면 커뮤팅을 하느냐 문제에서 사실 지금 현재 세종과 서울의 교통비 부분은 마이그레이션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부담이 가능한 부담이기 때문에 이주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종에 집은 있고 서울에도 집이 있고 주말 되면 다 서울로 오는 이런 기형적인 상황이 왔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캐나다를 보더라도 인도네시아를 보더라도 우리보다 못한 미얀마를 보더라도 이제는 행정수도와 경제수도가 따로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비효율적인 문제를 국민들이 모두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투표와 같은 그러한 논쟁을 붙여서 한번 국민적 합의를 이끌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대선을 향한 그러한 구호에 그치지 말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야가 만약에 공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문제 이슈를 던졌다면은 대선 이후라도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민투표까지 가는 그래서 개헌에 포함이 돼서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그러한 단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 여론조사 수행 업체가 약간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번에 총선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조금은 반 이재명계, 비이재명계 사람들한테 불리한 여론조사를 했던 곳이다라는 것이 포인트인데 이름 바꿔서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정성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당 중앙선관위는 선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 팩트를 확인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정성이 뭔가 훼손된 업체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렵지요. 다만 시비거리는 만든 업체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총선 때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필모 의원이 사퇴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업체 자체도 스스로 내려놨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아쉬운 부분들은 굳이 당내 경선에 있어서 이재명 전 대표가 네. 이재명 후보가 전 대표이기 때문에 이 현 당의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를 조금 더 도와주고는 시켰으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말하자면 일강 체제로서 확고한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국민 경선을 해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국민 참여 경선 안 해도 이재명 대표가 큰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업체를 안 넣는다 하더라도 굳이 큰 문제 일반 없다. 여론조사에서 영향이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네. 조금 더 이런 시비거리를 차단하는 것들이 훨씬 이재명 후보를 지도부가 도와주는. 물론 이제 당은 중립을 지키면서 경선을 관리하나 그래도 직전 대표이기 때문에 이 지도부나 여러 부분들이 이거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굳이 사족을 단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끔하게 이 업체에도 억울할 수 있겠으나 다른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다른 향후의 본선에서의 중도 확산이나 국민의 눈높이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 혼자 다 이기려고 이렇게 했구나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당에서 잘 고려를 해서 좀 더 말끔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민주당에서 토론회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가 문제가 된다고는 하지만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크게 좌우가 될 거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경선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경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선정 업체부터 이러한 부분을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은 사실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문제 제기만 했을 뿐이지 이게 치열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여론업체를 바꿨을 때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정도면 후보 측에서 더 강한 이의 제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 정도 선에서 거치고 버스는 떠났으니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경선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8명 조금 전부터 이제 대통령 후보 비전 대회에서 각자의 집권 청사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 한 상태고 이제 내일부터 4명씩 2개 A조, B조로 해서 하루씩 이제 TV 토론회를 진행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번에 조를 2개 조로 나눴지 않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당의 변화 그리고 진정한 사과, 통찰 그래서 미래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희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 후보로 사퇴를 하고 제발 당이 좀 변화해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국민들한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각오로 희생을 하고 사퇴를 한 다음에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사실. 그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3강은 정해졌어요. 네.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 하지만 한 자리를 놓고 안철수 후보가 들어갈 거냐, 나경원 후보가 들어갈 거냐 이게 관전 포인트였는데 네. 두 후보가 한 조에 들어갔더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는데 네. 또 그게 갈렸어요. 그래서 크게 관전 포인트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지만 4등 안에 드는 게 중요하지 또 순서를 공개하지는 않거든요. 네. 1위부터 4위까지는. 그렇죠. 홍준표 후보와 또 한동훈 후보는 또 한 팀이 됐어요.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청년이라는 주제를 놓고 치열하게 아마 세대 간 갈등을 보여줄 수도 있고 세대를 넘어서 청년들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 수 있을지 그런 걸 보여줄 수도 있고 그게 또 한 포인트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조에서는 이제 나경원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함께 이제 한 조가 됐는데 사실 나경원 후보하고 한동훈, 홍준표 후보 같이.
네네. 네네네. 죄송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다른 후보가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회통합이란 말이죠. 사회통합은 사실은 탄핵과 또 결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에서 탄핵과 관련된 논의를 얼마나 진지하게 네. 또 할 수 있을까? 이게 또 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한 조가 되지 못했던 아하. 그 부분이 아마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조금 시너지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A조가 이제 김문수,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후보가 이 미래청년 주제. 그다음에 B조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사회통합. 이렇게 해서 두 조로 해서 19일, 20일 이렇게 내일과 모레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첫 TV 토론을 한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드리면서 민주당의 얘기 듣겠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나왔고요. 나름대로 저기 흥행 포인트도 있어요. 또 기획도 좀 많이 준비한 듯한 모습. 뭐 앉은 대로 자리를 해서 A, B조로 나누기도 하고요. 네, 의자 배치로 해서. 의자 배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대진표도 B조를 뭐 죽음의 조. 근데 저는 흥행의 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국민들이 재밌을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재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는 아주 오랫동안 지난 당내 경선 때부터 서로 간에 얼굴은 안 봤으나 SNS를 통해서 설전을 벌였던 네.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게 풀려갈 건지. 특히 또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지난 당권 레이스에서 둘이 정말 불꽃 튀는, 특히나 나경원 당시 후보가 네. 이 소송 관련된 공소 문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기한 거를 한동훈 전 대표가 공개함으로써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던, 굉장히 치명적이었고 한을 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후보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적인 요소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 있습니다. 그 노력이 허사다.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네. 첫 번째는 어제였나요? 윤 어게인 신당 창당으로 또 이 내란 행위로 있어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망론. 이 두 가지 축이 깔려 있는 국민의 대선 경선은요, 이렇게 아무리 기획을 잘해도 별 흥미를 못 끌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저는 어차피 찬탄, 반탄 이걸로 나눠져서 19, 22 트위터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A조에도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의원이 한 명 있고요. B조에도요,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후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A조에서 한 2대 1로 안철수 후보가 탄핵 찬성파로서 싸울 것이고, B조에서는 당연히 3대 1로 한동훈 후보가 나머지 3명의 탄핵 반대표와 싸울 것이다. 저는 그래서 뭐 다른 뭐 사회 통합, 청년 그런 얘기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 보입니다. 예.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윤 어게인 신당 얘기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망론 부분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 하려다가 취소한 부분은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바람직하지 않죠. 물론 그분들이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로이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네. 지금 당내 경선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이제는 전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하고 반성하고 끊임없이 통찰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을 한다? 이것은 사실은 국민들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당에 소속돼 있는 분들도 아닌데 다시 윤석열 어게인을 외친다는 것은 우리 당의 경선에 또 향후 대선 구도에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청년 변호사라고는 했지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대변인 역할을 했던 석동현 변호사가 또 그림자로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당은 지금 많은 소장파 의원들도 얘기하고 있고 소장파 원외 당협위원장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반성과 변화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국민들께 지금이라도 진솔한 사과를 하시고 이제는 본인의 형사재판에 집중하시고 이제는 욕소리를 좀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본인이 몸담았던 당에 대한 저는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인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본인의 희생으로서 본인이
나머지 공무원들도 구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또 그런 모습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에서도 군인들은 지시가 맞다 그러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결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당은 더 이상 여기에 좌고면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미래의 밑바탕은 통찰과 반성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윤심이 이른바 윤심이 그러면 이번 경선에 영향은 없을 것인가? 뭐 단정할 수는 없겠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이 지금도 윤심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과거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 문제도 사실은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의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 당은 과거가 결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물론 본인도 본인의 뜻이 있다면은 본인의 뜻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본인의 결단하에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까지도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연결 고리로 해서 윤심이 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자체가 야당이 원하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이러한 모습에서 이러한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당이 가져가야 될 과제이자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네.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기자회견하다가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네. 보류를 이제 취소라는 건 보류를 한 것이죠. 아예 백지화가 아니고 없던 일도 아니고 네. 보류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기자회견만 보류. 그렇죠. 네. 회견만 보류죠. 저도 오다가 이 단독 보도를 하나 접했는데 SBS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을 결정되는 날에 신당 창당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다. 그렇게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윤 어게인이라는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 와중에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리인단의 이 행태들을 보면 이 분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입니다.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 아니라 숨 쉬는 것조차도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진실된 게 하나도 없다는 느낌이에요. 신당 창당을 한다면 하면 되는 건데 이쪽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혀 뜻이 없다고 하면서 이미 파면당한 날 거기에 대해서 신당 창당에 공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지난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재에서 그 십차별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행태들을 보십시오. 모든 걸 다 거짓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 안 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의원이 아니었고 요원이었는데 인원이었을 것이다. 나는 인원이라는 말 쓴 적이 없다. 계몽령이다. 뭐 말하자면 뭐 잘못된 계엄이 아니라 경고성이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 보면 국민들을 끝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윤 어게인 신당 창당에 있어서는 이미 큰 그림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망론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매우 출마를 숙성시켜 놓은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떡하니 아무리 여론조사가 높다 하더라도 권한대행 하다 무소속으로 나옵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원래 출마라는 것은 최소한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못 도와주죠. 그 바구리를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정광훈한테 가겠습니까? 전환기한테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신당 창당을 통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디딜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려는 정치 작업이다.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정치공학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저는 보류는 됐으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임박할수록 신당 창당은 조금 더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발해서 이거를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도부는 그럴 거예요. 지금 당내 경선 8명 뽑아놨는데 한참 흥행을 해야 되는데 신당 창당 들어가면 또 다 산통이 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기다려라. 만류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래 보입니다. 네. 여론조사까지 같이 보면서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만 18살 이상의 유권자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후보가 38%, 홍준표 후보, 한덕수 권한대행, 김문수 후보가 각각 7%, 한동훈 후보가 6%로 조사가 됐고요. 또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응답 45%,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2%, 또 응답을 보류한 것도 18%나 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좀 눈여겨본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론조사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오늘 갤럽 조사뿐만 아니라 그간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네.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는 한계가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7%, 38%에서 더 나아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 지지에 있어서도 과거 본인이 받았던 그런 48%, 47% 거기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한계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무응답층입니다. 무응답층이 여전히 20%대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정치 무관심일 수도 있고 양당에 대한 피로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양자 대결인데 네. 양자 대결은 사실은 정당 지지율보다도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그 얘기는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뭐 작게는 8%에서 크게는 1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양자 대결에서는 과거 오세훈 시장이 후보일 때는 가장 근소한 차이 건접했지만 오세훈 시장이 빠지고 나서는 여전히 뭐 15%, 17%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자 대결일 때는 중도층이 어느 정도 마음을 정했다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포인트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불리한 건 맞다. 그리고 그 불리함의 숙제는 결국은 중도층이다. 그리고 중도층도 지역적으로 본다면은 대한민국 수도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경기도 그리고 40대, 50대를 잡지 못하고서는 아마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힘든 선거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중도층을 잡기 위한 그런 확장적 행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제 잠깐 얘기해 주신 양자 대결은 이제 이번 한국갤럽 조사는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조사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얘기 듣겠습니다. 일단 뭐 갤럽 조사들을 보면 그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지속적으로 고착화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민의힘에 그 어떤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망론을 띄워도 거의 한 5배에서 6배의 차의 격차를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단순 수치로 이재명 대표의 한계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착시죠.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후보들이 분산시켜서 나눠 먹었을 때의 한계점이 있겠으나 거의 한 자릿수에서 고만고만한 상황에서의 30몇 %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주목할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7%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7%가 나왔으면 이 표가 어디서 온 거지? 라고 제가 좀 이 갤럽 조사를 자세히 봤더니 유보층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보층이 국민의힘의 어떤 그 보수층의 유보층이 풀리면서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와 더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좀 이 표들이 분산되고요. 김문수 후보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세로 다른 후보들로 옮겨 타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내에선 일단은 정통적인 보수의 가치를 가진 후보를 뽑겠다는 성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 다만 중도층이라든지 무당층을 포함한 중도층에서는 아직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표를 안 주고 있어서 전체 총량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런 추이가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앞서 잠깐 이제 언급이 됐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이 여론조사에 2%였는데 이번 주는 7%로 조사가 됐단 말이에요.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다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등판할 것이냐에 대해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 예상한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지금은 뭐 판단은 하기는 이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지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현재 국민의힘으로 분류돼서 네. 나온 지지율이 7%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미 국민의힘 경선은 시작이 됐습니다. 후보 등록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만약에 결정된 상황에서 그때 한덕수 후보를 또 국민의힘 후보로 놓고 여론조사가 될지 아니면 무소속을 놓고 될지 그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진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또 마음의 동료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본인이 상승세 추세로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이번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했을 때 조사는 또 홍준표 후보랑 차이가 없어요. 같이 20%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까지 결정을 뭐 하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지지 조사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으로 분류했을 때 조사다. 어. 그리고 향후에 국민의힘으로가 아니라 무소속으로 했을 때 조사와 함께 봤을 때 본인이 또 한 번에 고민할 시기가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까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빅텐트 결과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보수층에서도 또 더 큰 빅텐트는 민주당에서 뭐 불출마 선언을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전 이낙연 전 총리나 이준석 후보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양자 구도로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기 대선은 다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지요.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도 이미 후보로 네. 뛰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제가 봐서는 요즘에 이런 추이를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예전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오랫동안 이 꼭 필참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안 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후보 자체가 그 역할을 할 것인데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표를 얻어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새로운 미래 이낙연 전 총리가 빅텐트를 쳐놓고 사람을 기다리는데 모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이지 않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나머지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경선에 불참 선언했던 사람들이 빅텐트 쳐놓은 곳으로 가느냐? 저는 현실성은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 전체의 구도가 어떤 인물론으로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내란의 어떤 이 청산과 종식 그리고 국정혼란의 정상화 이게 가장 큰 초점으로 맞춰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행력 있고 뭔가 현실적으로 곧바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 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물이 누가 좋고 나쁘냐보다는 구도는 이미 내란에 대한 심판이 한 번 더 이번 조기 대선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빅텐트를 간다 하더라도 그들의 명성에 맞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해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지만 3자 구도로는 네. 뭐 혹자는 한 4자 구도로는 조금 판이 재편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빅텐트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정치공학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미 정치공학에 대해서 신문이 날 정도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 지난 2020년 총선이 대표적인데요. 당시에 미래통합당이라고 해서 저희 당의 전신이 출발했던 것도 하나의 빅텐트 일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독주를 보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한겨도 충분히 아까 제가 여론조사에서도 말씀을 드린 저희 주장이지만 그런 것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비전과 미래가 없는 빅텐트는 국민들이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해서 지지를 보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안 된다는 그리고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보여줄 때만이 그것이 선행되지 않은 빅텐트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빅텐트는 정치공학적으로 또 이러한 빅텐트의 논리 속에 국민의힘이 빠져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이 자강론이나 수혈론이나 그렇게 해서 자꾸 외부의 힘에 휘둘리는데요. 지금은 경선이 진행되는 만큼 국민의힘의 비전을 보이고 미래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자강론으로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질문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 관련해서 통계 조작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는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통계 조작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통계에 의해서 정책의 기본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가 3가지 조작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부동산 통계, 그리고 두 번째가 소득 관련 통계, 세 번째가 고용 통계입니다. 부동산 통계는 이미 결과적으로 나온 것처럼 KB 부동산 통계와 그리고 한국 부동산원의 통계가 거의 문재인 정부 5년간 누적으로 4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자체가 부동산 통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 통계 이면이 표본의 가격을 조작하고 표본을 바꾸치게 하는 그러한 조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도 진행 중이고요. 소득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같은 역설적인 상황을 마련했는데 이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소득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 있는 가구에 가중치를 줘가지고 그렇게 소득 분위 비율을 개선했다. 소득 격차 줄였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고용 통계도 비정규직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조사가 별도의 조사다. 이런 핑계로 논리를 만들어서 통계를 조작한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미 기소가 됐고 7명의 청와대 정책실장 포함한 7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통계 조작은 어느 정부에서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통계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끝까지 본인들의 책무를 다하고 가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정부를 어떻게든 이미지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월성원전에 대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감사하고 기소하고 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 울산 사건 있죠. 황운하 의원이 관련됐던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개입했던. 그 다음에 저기 동해 사건, 북한 목선 그렇죠. 목선에서 그 한 16명을 살해하고 나서 우리 남한으로 와서 귀순을 요청했으나 돌려보냈다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했더니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다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았는데 결과들은 다 무죄, 불기소, 선고유예. 심지어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인도 타지마할부터 샤키까지 다 그게 불기소,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 또 계속 감사를 표적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망신주기잖아요. 이 통계 조작됐다고 결정이 났나요? 감사원의 결과 보고일 뿐이에요. 중간 결과 보고 해놓고 나서 이미 재판 중인 사안을 왜 또 결과 보고를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된 감사,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감사원이 이제 감사 대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